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시각 새벽 3시 14시간의 교대 근무를 막 끝낸 내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 이름은 박준호, 52살이다. 지난 27년간 전 세계의 해외 플랜트 건설 현장을 누비며 일해왔다. 18년간 내 아내였던 김민서에게서 온 메시지를 열었을 때 내 손에는 아직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니 메시지가 하나 더 나타났다. 원래대로라면 1억 8천만 원이 있어야 할 우리 공동명의 계좌 잔고가 20영원으로 찍힌 화면 캡처였다. 그녀는 마치 이게 귀엽기라도 한 듯 키스 이모티콘까지 덧붙였다. 나는 휴대폰을 던지지도 벽을 치지도 않았다. 그저 2명의 다른 동료와 함께 쓰는 비좁은 숙소 침대에 앉아 타자를 쳤다. 그래, 행운을 빌어. 그리고는 휴대폰을 끄고 샤워를 하러 갔다. 다음 날 내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곧장 작업에 나서자 동료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내 바로 아래 직급인 이 팀장은 안전 점검 내내 힐끔거렸지만 묻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에겐 이 떠다니는 거대한 철의 도시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할 16명의 작업자가 달려 있었다.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남겨둬야 했다. 점심시간에 이메일을 확인했다. 민서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내가 해외에서 너무 오래 일하며 결혼 생활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고액자산 이혼 전문이라는 최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들은 내 과도한 소득을 근거로 거액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의 정서적 지원 파트너가 현재 울산에 있는 우리 집에 살고 있다는 말까지 뻔뻔하게 덧붙였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이메일 한 통을 썼다. 민서가 아닌 강남에서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사촌 동생 진우에게였다. 혹한기 작전 개시. 내가 썼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우리끼리 쓰던 암호였다. 설명은 필요 없었다. 3분 후 답장이 왔다. 이미 착수함. 한국 돌아올 때까지 아무 것에도 응답하지 마. 형. 이번 파견 근무는 2주가 더 남아 있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2주. 내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삶이 고국에서 허물어지는 동안에도 만약 내가 긴급 휴가를 요청했다면 동료들은 이해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봐야 무엇이 달라질까. 차라리 맡은 일을 끝내고 월급을 받는 편이 나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렸는데 현장 소장인 박 부장이 내 숙소에 들렀다. 박 팀장, 별일 없지? 그는 단지 시추 작업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민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이었다. 나는 19년 전 친구가 운영하던 울산의 한 낚시용품 가게에서 민서를 만났다. 그녀는 당시 31살로 계산대에서 일하며 베스 낚시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도시 사람들에 대해 농담을 던지곤 했다. 나는 33살, 이미 해외 건설 현장 경력 10년 차였고 계약 사이의 휴가 기간에 친구의 가게 재고 정리를 돕고 있었다. 우리는 11개월 만에 결혼했다. 빨랐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작은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는 행운의 투자 덕분에 이미 내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외 현장에서 안정적인 경력을 쌓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안정감과 집중력을 존경한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활기,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는 그 모습을 존경했다. 당시 2개월 근무, 1개월 휴가였던 순환 근무 일정은 언제나 힘든 과제였다. 하지만 수입은 엄청났다. 내가 6개월 버는 돈은 우리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 동안 버는 것과 맞먹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의했다. 그녀는 가정을 지키고 나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 결혼 12년 차쯤 첫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소한 것들이었다. 놓쳐버린 생일에 대한 불평, 내가 굳이 사우디 계약을 맡아야 하냐는 질문들, 친구들 남편은 저녁 식사 파티에 항상 있는데 당신은 왜 없냐는 말들. 돌이켜보면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내가 47이 되던 해 그녀는 내가 언제 집에 오는지 묻는 것을 멈췄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사진을 보내는 것도 그만뒀다. 우리의 영상통화는 짧아졌지만 나는 그것을 장거리 결혼의 자연스러운 변화, 즉 흥분이 편안함으로 불확실성이 일상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라 치부했다. 작년 설 집에 돌아와 보니 그녀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 전체 인테리어를 바꾼 것을 발견했다. 새 가구, 새 페인트,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내가 그것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저 변화가 좀 필요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묻지 않았다. 2달 전, 나는 우리 공동 계좌에서 내가 모르는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것을 발견했다. 집 수리비야. 그녀는 설명했다. 기초 공사가 필요해서. 이번 파견을 떠나기 전 집 앞을 지나갔을 때 공사의 흔적은 없었지만 우리 집 주차장에는 내가 본 적 없는 검은색 아우디 한 대가 서 있었다. 4주 전 그녀는 내 전화를 아예 받지 않기 시작했다. 그저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라는 문자만 보낼 뿐이었다. 그때 일찍 귀국할 뻔했다. 대신 나는 18년간 함께한 아내를 믿기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3일 전 이웃집 김영철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이삿짐 센터 트럭 사진을 보내왔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게 전부였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다. 때로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민서의 문자를 받은 다음 날 교대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위성 전화가 울렸다. 진우였다. 형, 앉아있어? 그가 물었다. 그냥 말해. 그는 말을 돌리지 않았다. 그 여자, 최소 14개월 전부터 이걸 계획했어. 자기 처녀 시절 이름으로 된 별도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을 옮겼어. 처음엔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작게 시작하다가 최근 90일 동안 액수가 커졌어. 우리 공동 계좌에서 1억 8천만 원만 옮긴 게 아니라 총 2억 7천만 원을 빼돌렸어. 순간 방이 기우는 것 같았다. 그건 우리 공동 예금에 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다른 것도 있어. 진우가 말을 이었다. 6개월 전에는 혁명의 생명보험 수혜자 명의를 변경했고 집을 담보로 4천만 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 그건 형 서명을 위조한 거야.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내 아래에서 웅웅거리는 플랜트 발전기에 깊은 소음이 갑자기 생생하게 느껴졌다. 18년, 거의 20년의 삶을 함께 했는데 그녀는 1년 넘게 나를 체계적으로 한 조각 한 조각 지워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남자, 내가 마침내 물었다. 강지혁. 그녀가 말한 대로 25살, 전직 헬스 트레이너. 최근 3년간 변변한 직업 이력이 없어. 45살 넘는 여성들과 3번의 연애 경험이 있는데 모두 18개월 이내에 끝났어. 패턴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형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음 주 화요일자로 된 제주도행 편도 항공권 2장을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이 있어. 그건 이제 3일 후였다. 그녀는 단지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숙소의 어둠 속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서 재배열되는 것을 지켜봤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다른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그녀가 밖에서 봤던 심야 통화들, 3년 전 갑자기 피트니스에 관심을 보였던 것, 우리의 넉넉한 저축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 불평하던 것들. 나를 가장 강하게 때린 것은 배신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성이었다. 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집으로 보낸 돈을 받으면서, 나를 그리워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산적이고 끈기 있게 해체해온 그 치밀함. 그때 상처가 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로 결정화되었다. 나는 사물함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꺼냈다. 진우와 나만 아는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8년 전. 동료가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설립한 지주회사에 로그인했다. 동계, 통지, 홀딩스, 할머니의 성과 우리 집 땅을 흐르던 개울 이름을 합친 것이었다. 계좌 잔고가 화면에 떴다. 21억 원. 나는 지난 8년간 내 수입의 70%를 이곳으로 돌렸다. 세금 신고는 합법적으로 했지만 진우가 설계한 법인 구조를 통해 우리의 부부 공동재산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내 변호사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작전명, 혹한기 귀환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마시러 식당으로 향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배가 고팠다. 파견 근무가 끝나고 38시간 후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진우가 공항에서 나를 맞이하며 대포폰과 서류 폴더를 건넸다. 어제부터 형 원래 번호로 그 여자가 미친 듯이 전화했어. 차로 걸어가며 그가 말했다. 은행에서 그 여자가 돈을 이체한 계좌를 동결시켰대. 거액의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에 대한 표준 절차래. 본인 확인을 위해 형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어. 내가 돌아온 건 모르겠지. 나랑 최 변호사님 빼고는 아무도 몰라. 최 변호사가 내 법률 대리인이었다. 하지만 그게 제일 흥미로운 전개는 아니야. 그가 태블릿 PC를 꺼내 일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다.
민서와 JH라고 저장된 사람 간의 대화였다. 나는 훑어보았다. 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 내가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자기들은 내 돈을 쓰며 즐기는 것에 대한 농담, 제주도에 이미 계약금을 건 집에 대한 세부 사항들. 하지만 이틀 전에 대화 하나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민서, 은행에서 돈을 동결했어. 박준호 본인 확인이 필요하대. 어떡하지? JH. 그는 아직 10일은 더 현장에 있잖아. 당신 어머니한테 응급 상황이 생겼다고 해. 그래서 당신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고 해. 당신은 아직 그의 아내잖아. 민서, 내 전화를 안 받아. JH, 더 해봐. 다음 주 집 잔금 치르기 전에 그 돈이 필요해. 안 그러면 플랜 B로 가야 할지도 몰라. 민서? 난 플랜 B는 좀 불편한데. JH, 그냥 보험금이잖아. 그가 괜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사람들은 늘 사고를 당하잖아. 나는 태블릿을 진우에게 돌려주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차가웠다. 이거 증거로 제출 가능해? 내가 물었다. 그 여자가 작년에 새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형 애플 계정으로 설정했어. 비밀번호도 안 바꿨고 모든 게 형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동기화되는 거야. 우리는 곧장 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이미 이혼 서류, 주택담보대출, 서명 위조에 대한 형사고소장, 그리고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서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골치 아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최 변호사가 말했다. 그녀가 어제 박 선생님을 상대로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 때문에 떠났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지난 7주 동안 0km나 떨어져 있었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사에게 동정심을 얻고 돈을 가져간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수법입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내일 긴급 심리를 요청해서 선생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주택의 독점적 사용권을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를 살게 하면서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고 싶어 한다는 거군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은 이미 다 썼습니다. 대출받은 지 3일 만에 강지영 명의로 등록된 유한회사로 이체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대응 방안은요? 즉시 맞고소합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한 범죄 공모 혐의입니다. 그녀의 모든 계좌와 그 유한회사에 대한 긴급 동결을 요청할 겁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책상 너머로 밀었다. 그리고 이걸 제출할 겁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가정폭력 신고 기각 신청서, 위증 증거 첨부. 무슨 증거 말입니까? 최 변호사가 엷은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의 회사 보안 출입증에 기록된 위치 데이터는 선생님이 7주 연속으로 해당 플랜트 현장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권 출입국 기록도 이를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1년간 두 분 사이의 모든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데 언쟁이나 위협을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지시된 곳에 서명했다. 한 가지 더 최 변호사가 말했다. 그녀에게 소장이 송달될 때 선생님은 놀란 척 하셔야 합니다. 아직 선생님이 귀국한 사실을 알아선 안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해외에 계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을 떠날 때 내 원래 휴대폰으로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다. 제발 전화 좀 해줘. 급한 일이야. 당신이 필요해.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덫은 놓아졌다. 하지만 그녀가 놓은 덫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진우의 집에서 잤다. 몇 주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3년 전에 설치하고 원격으로 관리해온 울산 우리 집의 CCTV 영상에 접속했다. 민서는 그 존재를 잊었거나 내가 해외에서 접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영상에는 한 젊은 남자가 우리 집 수영장 옆에서 내 위스키 컬렉션에서 꺼낸 술을 마시며 내 낡은 대학 시절 스웨터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한가롭게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고 내가 손수 만든 야외 가구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민서가 화면에 들어왔다. 그녀는 초조해 보였고 통화하며 서성거렸다. 오디오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짓은 분명했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있었다. 진우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형, 이거 봐야 해. 그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그는 밤새 강지혁의 배경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가 찾아낸 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 짓을 전에도 3번이나 했어. 진우가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매번 똑같은 패턴이야.
보통 기혼이고 항상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자를 만나. 관계가 발전하면 여자는 남편을 떠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은 다 챙겨. 둘이 같이 이사하고 18개월 안에 그놈은 남은 돈을 가지고 사라져. 화면에는 뉴스 기사, 법원 기록,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이 보였다. 5년간 3명의 여자, 모두 경제적으로 파탄났고 한 명은 아직도 강지혁이 그녀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 빚을 갚고 있었다. 더 있어.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두 번째 여자친구의 전남편 사망 사건 때 잠시 용의선상에 올랐었어. 이혼 서류 접수 후 6주 만에 의심스러운 교통사고였지. 20년간 운전해 온 길에서 절벽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대.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암시는 우리 사이의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다. 내 전화가 울렸다. 다시 민서였다. 내 원래 번호로.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두었다. 이거 들어봐, 형. 진우가 스피커폰으로 메시지를 재생했다. 준호 씨, 제발. 은행에 전화 좀 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 섞인 듯 갈라져 있었다. 우리 계좌에 오해가 좀 있었나 봐.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더 안전한 투자처로 옮기려던 것뿐인데 은행에서 모든 걸 동결해버렸어. 자금을 하나도 쓸 수가 없어. 제발. 은행에 전화해서 괜찮다고 말해줘요. 나 정말 무서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연기는 설득력이 있었다. 2주 전이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그녀는 절박합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를 위해 최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가 말했다. 제주도 집 잔금일이 5일 남았습니다. 그 돈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수는 뭡니까? 내가 물었다. 긴급 심리는 오늘 오후입니다. 이 판사님은 허위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절대 용납이 없는 분입니다. 선생님의 명백한 알리바이와 은행 자금에 대한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금을 선생님께 단독으로 반환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셔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폴더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이웃인 김영철 씨가 오늘 아침 제 사무실로 이걸 보내왔습니다. 안에는 이삿짐 트럭에 가구가 실리는 사진들이 있었다. 내 가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유품들. 우리 가족에게 수세대 동안 전해져온 물건들이었다. 집을 비우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다. 은행 돈을 받든 못 받든 사라질 계획인 겁니다. 나는 폴더를 닫고 그에게 돌려주었다. 계획 변경입니다. 두 남자가 나를 쳐다봤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소장이. 최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다. 그들을 대면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랐다. 김영철 아저씨 댁에서 지켜볼 겁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 서류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소장이 전달될 때 거기 있고 싶습니다. 민서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질 때 내 얼굴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 진우와 최 변호사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최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내 대포폰으로 문자가 왔다. 김영철 아저씨였다. 자네, 할아버지가 쓰시던 책상 지금 씻고 있네. 자네가 복원했던 그거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어떤 절도는 돈을 넘어서는 것이다. 어떤 배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깊이 배인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울산까지 가는 4시간의 운전은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최 변호사는 다음날 아침 9시에 보안관이 서류를 송달하도록 주선했다. 진우는 길 건너 김영철 아저씨 댁에 감시 장비를 설치했고 나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자정이 막 넘어 도착했을 때 김영철 아저씨는 말없이 악수로 나를 맞았다. 그는 30년간 직접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은퇴한 엔지니어였다. 설명은 필요 없었다. 제가 지켜보는 거 그 여자 모르죠?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내가 물었다. 전혀. 하루 종일 짐 싸느라 바빴어. 좋은 건 싣고 나머지는 남겨두더군. 그는 내 집 차도가 훤히 보이는 자기 집 앞 창문을 가리켰다. 이삿짐 트럭 2대가 왔다 갔고 내일 아침에 마지막 짐을 실으러 큰 거 한 대가 더 올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처리했다. 다른 사람은 안 왔습니까? 어제 서류 철든 여자 하나가 왔었어. 부동산 중개인 같던데. 그건 예상 밖이었다. 집을 팔려고요? 집 사진 찍는 걸 봤어. 나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고 그는 내일 아침 일찍 부동산 등기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어. 나는 김영철 아저씨의 부엌 식탁에 앉아 진우가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했다.
민서가 체계적으로 우리 계좌를 빼돌린 은행 기록, 1년 이상 강지혁과 수시간 동안 통화한 전화 기록, 그녀가 여동생을 만나러 간다고 했던 날, 우리 동네 호텔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명세서, 증거가 펼쳐지는 것을 보니 차가운 명료함이 느껴졌다. 단순한 순간적인 배신이 아니라 계산된 추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조각조각 의도적으로 해체한 것이었다. 해가 뜰 무렵 최 변호사에게서 확인 문자가 왔다. 민서는 이틀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 우리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 빠른 매매를 위한 가격이었다. 그녀는 매매 계약서에 내 서명을 위조했다. 아침 8시 30분. 나는 김영철 아저씨의 부엌 창문에서 민서와 강지혁이 마지막 물품들을 강지혁의 검은색 아우디에 싣는 것을 지켜보았다. 운반하기 쉬운 작은 귀중품들. 할머니의 은재 액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골동품 시계. 8시 45분 대형 이삿짐 트럭이 멈춰섰다. 3명의 남자가 내려 집으로 다가갔다. 정확한 시간이었다. 8시 55분 정체불명의 차 한 대가 이삿짐 트럭 바로 뒤에 주차하며 길을 막았다. 2명의 법원 집행관과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내렸다. 최 변호사가 그들과 함께 법원 직원을 보낸 것이다.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김영철 아저씨에게 말했다. 집행관들이 우리 집 현관문으로 다가갈 때 나는 길을 건넜다. 민서가 문을 열었고 그녀의 표정은 짜증에서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김민서 씨 귀하와 이 댁에 계신 남성분께 송달할 서류가 있습니다. 나는 차도 가장자리에서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지켜보며 시야에 드러나지 않게 서 있었다. 그녀는 강지혁을 불렀고 그는 그녀 뒤에 나타나 소유욕 넘치는 듯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바로 그때 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서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충격이 공포로, 그리고 다시 계산으로 바뀌었다. 강지혁은 그저 혼란스러워 보였다. 준호 씨,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 현장에 있어야 하잖아요. 서프라이즈. 나는 조용히 말하며 집행관들에게 진행하라는 뜻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그들은 서류 뭉치를 건넸다. 그들에 대한 긴급 접근 금지 명령, 모든 자산 동결,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형사, 고소장, 주택 매물 등록, 무효화, 그리고 사기 및 범죄 공모를 사유로 한 이혼 소송 통지서. 이럴 순 없어. 강지혁이 가슴을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람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우린 가정폭력 신고를 오늘 아침에 판사님께서 기각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끊었다. 0k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학대하기는 힘들지. 판사님은 특히 내 보험금을 포함한 당신들의 플랜 B에 대한 문자 메시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서가 앞으로 나서며 이미 눈물을 글썽였다. 준호 씨, 이건 다 오해야. 난 그냥 우리 서류들을 챙기고 있었겠지. 내가 그녀의 말을 끝맺으며 이삿짐 트럭을 가리켰다. 우리 자산을 지키려고 집을 비우고 우리 미래를 계획하려고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고.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30분 드립니다. 개인 소지품만 챙겨 나가십시오. 법원 직원이 말했다. 의류와 세면도구. 그 외 모든 것은 법원 목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그들이 감독하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어디 가요? 민서가 내 등 뒤에서 외쳤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심리는 3주 후에 열렸다. 나는 최 변호사와 함께 한 테이블에, 민서와 그녀의 변호사는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강지혁은 눈에 띄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소장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민서의 남은 현금과 보석을 가지고 사라졌다. 진우가 발견했던 대로 익숙한 패턴이었다. 판사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은행 기록, 위조된 서류, 문자 메시지, 위치 데이터, 플랜 B와 보험금을 논의하는 메시지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읽기를 멈추고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민서 씨, 보험 사기 공모나 그보다 더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민서의 변호사가 그녀의 귀에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재판장님. 민서가 더듬거렸다. 지혁 씨는 그냥 농담한 거였어요. 저는 절대. 그건 형사 재판 가서 하세요. 판사가 말을 잘랐다. 이 법원의 관할은 자산 분할과 혼인 관계 해소입니다. 그녀는 가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다 읽고 나자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다. 본관이 30년간 재판을 하면서 이처럼 명백하고 계획적인 혼인 중 재산 사취 사건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보았다. 당신은 문서를 위조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가지고 주를 떠날 계획을 세우면서 체계적으로 공동 계좌를 비웠습니다. 나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녀의 표정은 약간 부드러워졌다. 박준호 씨, 비록 선생님이 지주회사를 통해 별도의 계좌를 만든 것이 일부에게는 의심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법원은 선생님이 꾸준히 가계 비용을 지불했고 적법한 세금 신고를 했으며 정부로부터 자산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미래의 잠재적 분쟁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판결은 신속하고 최종적이었다. 민서가 이체한 모든 자산은 나에게 반환될 것, 집은 온전히 내 소유로 남을 것. 민서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되었고 가장 만족스럽게도 그녀는 위조 및 공모 증거를 잠재적인 형사 기소를 위해 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법정을 나설 때 민서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했다. 나는 그저 계속 걸었다. 어떤 승리는 말이 필요 없다. 6개월 후 나는 강원도 평창 외곽의 산장에 있는 내 별장 현관에 서 있었다. 그 부지는 처음부터 동계홀딩스의 일부였다. 5년 전 은퇴 계획으로 사들인 4만 평의 소나무 숲과 초원이었다. 민서는 그 존재를 전혀 몰랐다. 그녀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합의를 통해 감형되었다. 징역형은 없었지만 5년의 보호관찰과 그녀가 아마 평생 갚지 못할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언니가 사는 청주에서 소매업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강지혁은 대구의 이혼한 여의사에게로 옮겨갔고 그의 패턴은 깨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정유회사에서 조기 은퇴했다. 27년이면 충분했다. 내 투자금, 저축, 그리고 전라남도의 작은 땅에서 나오는 소소한 천연가스 로열티만으로도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했다. 김영철 아저씨가 가끔 울산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곳에 집을 팔았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고 그중 좋은 것은 이제 하나도 없었다. 그가 내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집안 유품들은 평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기부했다. 오후 우편물에는 진우가 보낸 봉투가 들어있었다. 동계홀딩스의 해산을 알리는 최종 서류였다. 그 목적은 완수되었다. 자산은 이전되었고 세금은 납부되었으며 한 챕터가 닫혔다. 산 뒤로 해가 질 때 나는 법원 한 잔을 따라 그 여름에 내가 직접 만든 현관 그네에 앉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다. 지시를 기다리는 작업자도 나를 그리워하는 척하는 아내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과 소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캐나다의 한 석유회사 신임 프로젝트 매니저가 컨설팅직을 제안했다. 좋은 보수, 최소한의 출장, 그저 수십 년간 내가 쌓아온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일이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은 오직 나를 위한 밤이었다. 내가 쟁취한 평화를 위해 마침내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위해